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가를 향한 날카롭고 냉철한 시선, 여의도의 용과 호랑이의 만남, 용호 상박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던 민주당 법사위는 추가 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감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현안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가를 향한 용과 호랑이의 시선, 용호 상박,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탁월한 분석력을 자랑하는 여의도 용호 상박의 용,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날카로운 입담으로 정치권을 분석하는 여의도 용호 상박의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는 답변도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감사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인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자세한 또 국정감사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지난 수요일 발표했는데요. 서울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보다 더 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야권은 서울 추방 명령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당장 집값 폭등 우려가 크고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전세, 월세 대란 같은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건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뭐 한두 군데 정도가 아니고 서울 전체를 이렇게 한 데다가 경기도 일부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 거래라는 어떤 자유, 개인의 어떤 상거래의 자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일정 지금 제한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점에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집값은 잡아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집값 엄청 폭등하고 정권까지 잃었던 게 문재인 정부였는데 지금 윤 어게인이 아니고 문 어게인인데 거기 한 두세 배를 더 문제를 곱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네. 부동산 잡으려고 하다가 지방선거 잡힐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뭐 이제 선거하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선거를 고려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부동산 정책 지금 현재 초강도 높게 낼 수밖에 없는 건 집값의 이 상승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정책을 좀 극악 처방에 준하는 정도로 하지 않으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면은 25개 서울의 전 지역을 토제로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묶으면 또 경기도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 금방 12개를 또 묶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집값을 잡으려는데 초점을 두는데 사실 필요한 정책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급 계획을 이미 세워놨고 공급을 하려면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수준에서 공급 계획이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정말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들은요, 그 숨이 턱턱 막힐 만큼의 높은 집값을
내면서 그 공급된 주택을 네. 가져갑니다. 근데 그 집값을 눌러놔야만 향후에 공급 계획에 있어서 완성된 집을 정말 가지고 싶은 집을 제대로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줄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 계획을 지금 처방했는데 심리 자체가 규제를 하면 뭔가 이거 다 망친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풀어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집값 최근 폭등의 원인은 바로 이재명 정부가 그 집권을 하자마자 지금 저 뭡니까? 당장 그때부터 6억 이상 고가대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고 62797 대책입니다. 627 대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소비 쿠폰 막 뿌리다 보니까 이 통화량이 막 증가하고 돈값 떨어지면서 부동산값 마구 올랐어요 이미. 게다가 토지의 조만간 확대한다는 얘기를 미리 그게 흘러나와 버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토지 실시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 요인도 지금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부에서 제공해 버린 겁니다. 그거 지금 정부 지금 각종 지금 넉 달 동안 각종 조치로 집값을 올려놓고 다시 그 집값이 오른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대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가당착이고 책임 전가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물론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거지만 저는 결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도 결국은 이제 강남권하고 용산 이런 데일 텐데 이런 데는 더 몰려요. 왜냐하면 앞으로 실수요한 집만 이제 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지방에 있으면 그래 나 그럼 집 팔고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또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땅값 지역 낮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 이 김에 그럼 나도 팔거나 전세에 다 회수해가지고 나 저 강남이나 용산에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더 집값 양극화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서수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이제 토지 거래 후가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또 대출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갭 투자도 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갭 투자하면 안 되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 신혼이든 무주택이든 서울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부의 발표가 됐다. 사실 이번에 그 25개 지역을 토호제로 묶는 그 속사를 보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애주택, 그러니까 최초 주택 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신혼부부 뭐 주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예.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어놓으니까 우리 이거 집 못 갖는 거 아니야 불안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야당에서 이런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이 부동산 정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겁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으나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건 망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국가를 위한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집값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요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얼마 됐어요? 5개월 됐나요? 아직 안 됐죠. 4, 5개월 만에 집값을 폭등시킨 게 이재명 정부입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인만 갖다 붙여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에 토호제 해제됐다가 그거 정책 실패로 해서 사과했죠. 그때 집값 강남하고 상구 쪽 얼마나 뛰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이 됐던 거고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집값 관리를.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이야기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어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방의 중심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지역구인 동작구가 아닌 송파구에 35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가 이제 공방의 빌미가 됐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13년 실거주했던 아파트라고도 반박하고 있는데,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이 주택 논란 먼저 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뭐 그 집에 쭉 실거주를 했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막 얼토당토하는 공격을 당장 걷어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했다는 기사에 걸린 그 국민들의 댓글을 보면은 그 지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것도 갭 투자고 이미 구매해서 갖고 있다는 집에 재건축 호재를 기대하면서 실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그 전세 계속 끼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싼 지역에서 지금 전세하고 계속 소유하는 거. 이것도 지금 갭 투자나 적어도 그 부동산 지금 투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김명기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송파는 거기 계속 그래서 지금 거기다 전세나 세를 주고 그러면서 재건축 호재 기대하면서 계속 지금 땅값 오르는 거 보고 있고 실제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 본인은 지금 동작구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동작에서 지금 이제 전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거에 실거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논리로 하면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죠. 본인이야말로 그거 팔고 실거주 딱 하나 제대로 저희 동작 사랑하는 동작에 딱 하고 살아야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송파에 비싼 집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동작에 전세를 한 동작에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동작에 전세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보니까 지금 진보신문 기사 댓글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비판하고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판하려면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있어라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반박 내용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 논란 서영주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엽적인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모든 거에 가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상 자체가 뭐 내로남불의 대상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뭐 따지고 보면은 결정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비판하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러면 그런 행태를 가졌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먼저 본을 모이는 차원에서 모두 다 전수조사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살고 갭 투자 형식 같은 걸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처분할 사람 처분해라.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충북 옥천에 있으신 분도 강남에 5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박덕흠원이라고 기사에 나왔던데 네. 그 외에도 33명의 의원들이요. 강남에 무슨 취미 삼아서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권 무관하게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또 한 7, 8명 정도가 그렇게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산 증식의 재산 침해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오해가 있다면 이건 정리하고 가는 것이지 김명희 원내대표의 어떤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어렵게 고민해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그런 지엽적인 그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혀 지역적인 게 아니고 그런 논리라면은 그럼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총선이나 지선에서 심판합니다. 그때 그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책, 민주당이 정책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실이 정책까지? 그런데 왜 그러면 총선이나 지선에서 심판하라고 해요? 그건 좀 어차피 여당이 정부 정책 책임지고 심판하는 것이고 특히 입법이나 정책을 책임지는 게 원내대표니까 그 사람부터 보니까 정말 이거 내로남불이나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비판하는 거죠. 둘째,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 없냐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예 이런 정책 자체를 추진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을 하면서 정작 근데 그 안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정작 바로 그렇게 본인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지금 집소유 형태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는 거죠. 지금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정책을 안 했으니까 그러게 해도 된다. 아니죠. 그리고 전혀 그 방향이 다르죠. 아니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그 큰 함의에서 예를 들면은 부동산의 어떤 자산 가치를 가지고 불로소득 투기 형식을 본을 보여야 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그걸 바로잡자는 게 이거 정책을 한 사람과 그 누구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주장하면 그거는 당신들 본인 보이고 그걸 주장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내비둬야 된다. 이 논의는 잠깐만요. 너무 사회적 정의에서는 좀 멀어지는 아니, 기준인 서 거예요. 소장님 말씀 마무리하고 강의하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25개 지역구를 초강수로 둔 것들은 이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를 그냥 쇼핑하듯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20%예요. 근데 자가보급률이 50에서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특정의 돈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본인의 어떤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왜곡 현상들을 만에 하나 본을 보여야 되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면 김병희 원내대표만 공격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한번 실천해봐라. 그게 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장
동의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조금 저는 아니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 다른 네, 저는 강찬호 다른 위원 말씀까지 저는 듣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첫째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여러 김병기 의원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처럼 또는 지금 권혁기 저 의전 비서관 이분은 뭡니까? 지금 26억짜리 강남 서초의 집을 뭐 14억을 지금 14억 이상의 돈을 땡겨 갖고 했다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강남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세력의 일부겠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애초에 전제가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도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사실 본인들이 살아가면서는 그러한 것이 그때 이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데 정작 부정하면서 보니까 자기 세력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그분들이 잘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첫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서는 무리하게 뭐 악마화를 하고 하는 것 대신에 실질적인 공급과 다른 형태로 합리적인 시장 조정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 투기는 악마라고 하면서 정작 보니까 자기들도 내부에 투기를 볼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정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조김 국감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 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민주당의 김무영 의원과 이 박정훈 의원 사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사이에 욕설 문자 공방이 벌어졌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 둘 사적인 감정들이 표출된 현상인 것 같은데요. 김우영 의원이 사실 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간첩, 용공, 종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당신 장인은 옛날에 전두환 이 독재 시절에 그 옆에서 사진 찍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장인을 뒀던 사람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오가면서 조금 해프닝이 있었고 박정훈 의원과 좀 나름대로 바깥에서 상임위장 바깥에서 무슨 실랭이가 있었나 봐요. 네. 그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에다가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한테 찌질한 놈아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전화번호와 함께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네. 거고 전화번호를 공개한 게 이제 개인정보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베이비야 이제 베이비를 네.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연이어서 하면서 정말 거의 난장판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판단하기인데 김우영 의원의 도발에 박정훈 의원이 걸려든 거예요. 김우영 의원의 도발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걸려들었다. 그렇죠. 진 거죠. 자, 강찬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우선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이게 우선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떤 예. 국민들의 민생 정책과 또는 국정감사 관련된 현안의 다툼인가요? 전혀 현안의 다툼이 아니고 본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정훈 의원이 그 문제의 상황 직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거에 판결문에 보니까 그 통진당 세력인 김미 의원하고 친하고 또 김미 의원 관련해 가지고 선거운동 연루돼 있다가 거기서 지금 김미 의원의 그 선거법 위반 거기에 지금 보니까 연루된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 동부연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가 전과가 하나 더 있었다 난동에 가담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자체는 어쨌든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걸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적인 어떤 과거의 그런 싸움 네. 그런 걸 가지고선 지금 갑자기 9월 초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지금 10월 중순 국감장에 꺼낸 것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점의 연관성도 없고 지금 말한 대로 그 내용도 서영주 소장이 잘 말씀하셨듯이 사적인 그런 싸움에 불과한 것인데 예. 한마디로 메시지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러한 턱없는 그런 저는 행동을 저는 김우영 의원이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좀 전에 장인이 이제 전두환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박정훈 네. 의원의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그거 자체도 부적절하죠. 그걸 왜 여기서 그냥 차라리 김현지 폭로가 문제가 있었다. 김현지 관련 폭로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이걸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그런 걸 꺼내 갖고 하느냐도 그렇고. 둘째, 그 장인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일종의 연좌제인데 과거에 바로 장인 문제 갖고 연좌제 걸었던 게 바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장인이 좌익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공격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내 아내 버리란 말입니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네. 얘기입니까? 이거는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거는 김원지 그 실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연기에 대해서 그 장인이란 것은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장인 얘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다르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켜보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또 김현지 부속실장 이번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가장 부각되는 인물인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이슈였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서영주 네. 용 예. 서영주 소장께요. 자, 일단은 13일 국감에도 나왔고 15일 또 대법원 현장에 가서 그 대법관들이 앉는 그 위치에 또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5차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이 또 함께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확인할 건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일단락 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추가 국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전히 뭔가 더 확인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거는 더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인의 동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그 한덕수 당시 총리랑 몇몇이 만났다는 사인의 동설은 힘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꽤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게 나타났어요. 예.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의 이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예를 들어서 3월 28일 날 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이 기록이 넘어왔을 때 이거를 그때부터 봤다고 했는데 그럼 그걸 전자문서로 봤다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업무지침상 전자문서는 효력이 없고 종이문서로 보는 것만 유효하다는 것들을 제시하니까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전자문서는 보조적인 장치였고 종이문서로 봤을 것으로 안다. 아는데 그러면 종이문서로 봤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애매해졌어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큰 주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조기 대선 중간에 파기환송의 갑작스런 이런 이례적인 결정들 이 법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으로 따지면 일반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인하고 그래도 끄떡이고 저조차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주는 이유는 그 절차의 투명성은 그냥 기본적으로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의 투명성이 의심이 가는 순간 법원의 판결은 모든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기 대선의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항은 사법부의 신뢰에 저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3차 국감을 얘기하는데 3차 국감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종합국감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향후 이 문제가 최종 풀리지 않으면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숙성시켜서 해도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해 줄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예. 자, 방금 전에 이제 쟁점되는 부분을 서영주 소장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결과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건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절차 부분에서 네. 6만 쪽 분량의 내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네. 또는 이 전원합의체까지 가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의 이 속도 네. 이 부분이 가장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받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속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 6만 장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그 상당수 부분은 예를 들어 거기에 보고서 제목이라든가 편철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다 6만 장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건이건 있는데 이 사건 사실 간단한 사건입니다. 김문기 몰랐다 알았다 이 부분하고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관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6만 쪽이라는 거는 웬만한 사건들이 다 대법원으로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면 어떤 법 판결도
다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어떤 걸 보느냐면요.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어요. 그 다 이미 증언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그런 거고 대부분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사실관계 조금이라도 일말의 다툼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관계 자체는 양쪽이 다 이제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국토부의 어떤 공문을 두고도 이재명 피고인 쪽은 이거는 협박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검사 쪽은 협박이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안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문과 공소장, 2심 판결문과 공소장, 그다음에 양쪽의 법률적 쟁점 다툼. 이 부분만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차진아 고대 헌법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런 경우에 이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2박 3일 주면은 필요한 부분만 다 읽어서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을 한 유창훈 판사 그분도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왔는데 그분도 이틀인가 만에 다 그렇게 이거 구속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분도 그럼 졸속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가장 그리고 큰 문제는 만약에 이걸 갖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 거면 선고기일 지정할 때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신속하게 무죄를 때려줄 걸로 생각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무죄라서 좋긴 좋지만 아니 어떻게 6만 장을 갖고 이틀 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무죄를 때릴 수가 있냐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거기까지만 이례적이라고 하는 이유들은 현직 부장판사들이 20년간 판결해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150명의 판사 중에 2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직 판사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부장판사입니다. 저는 지금 앞서 얘기하는 게 이게 간단한 사건이다, 복잡한 사건이다, 그거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와서 이게 복잡한 사건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모든 법률적인 그 수사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요. 형사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증언과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을 죄를 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성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예. 법원은 판결을 내릴 거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었던 법원이 그것도 최상에 있는 대법원이 이 절차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납득할 만큼 말끔하게 말을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뭐가 있구나 라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인재 시작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적인 게 마무리하시죠. 중요하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1심에서 무죄나 공소기각을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공수처가 자기 기소나 수사 영역이 아닌 지금 내란죄 갖고서 사실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게 다 공수처에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거서 무죄나 공소기각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지금?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절차랑 아니, 똑같은 거지. 이거는 이미 판결이 나온 아이고, 부분과 그래서 판결하는 부분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법의 절차 문제예요. 두 분이 나오시면 용호상박입니다. 자, 소선생님 그러면 네. 다음 단계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충분히 좀 이해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 단계는 탄핵입니까? 아니 탄핵이란 게 조국 혁신당처럼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주장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늘 얘기했던 건 빌드업입니다. 뭔가 숙성을 시켜야죠.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면 나조차도 법원을 믿을 수 없겠다. 저런 사람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운영한다면 나도 내가 기소를 당해서 판결을 받는데 어떻게 믿지? 나도 절차를 좀 들여다봐야겠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거예요. 이력제 같은 거죠.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예. 내 판결이 나왔는지 그걸 알게끔 해주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번에 요구할 것은 또 다른 청문회일까요? 아니면 탄핵을 요구할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감도 숙성이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숙성시키고 네. 숙성시켜서 거기에서 국민적 여론의 어떤 힘을 얻는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당하는 것이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서 소장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국 혁신당의 이 조국 비대위원장 네.
조희대 탄핵안 카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조국혁신당이 이 탄핵안을 주도하는 배경 이건 무슨 이유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조국 당이 지난번에 그 하여간 그 성추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전혀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가해자들을 감싼 거 아니냐는 의혹 속에서 제가 보니까는 호남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미미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군지에 몰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결국 굉장히 민주당보다도 좀 더 선명하게 지금 그 한마디로 그 이제 반윤석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내란 정당 내란 정권 척결하고 지금 다시 집권을 한 이재명 그 대통령 판결을 방해했던 판결, 내란 척결을 방해했던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른바 심판을 하겠다.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여간 좀 떨어진 지지율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좀 더 강성 지지층을 본인들이 갖고 오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조차도 이거는 우리는 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파구로 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생각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 소장께요. 출석해야 됩니까? 국정감사에 아닙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는 건 국민의힘 같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망신주기를 해서 도저히 그 증인으로서 국감장에 나올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오면 제일 좋은 건 국민의힘이에요. 아무 말이나 던져도 되잖아요. 봐, 안 나오잖아. 뭐가 있으니까. 뭐 이러니까 뭐 카더라 이래서 카더라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사실상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 10월 29일 날 운영위가 다시 열려서 증인 합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11월 6일 날 운영에 나와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할 건 말하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이 했던 헛발질들이 뭐 다 부서질 것 같습니다. 서 소장께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출석을 했을 때 만약입니다. 네. 뭔가가 정황 근거든 또는 어떤 자료가 있는 근거든 뭔가 쟁점이 될 만한 준비가 국민의힘 야당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 네. 있다고 보시는지요? 몇 가지 지금 녹취로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뭐 선거 자금 관련해서 뭐 6천만 원 따위가 뭐냐, 뭐 300억은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이화영 변호인에다가 사임을 한 설주환 변호사의 경우에는 네. 변호사 본인이 그랬거든요. 김현지 실장이 나뿐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하고 다 계속 상황 공유하고 소통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실제로도 그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하게 된 것도 김현지 실장과의 통화에서 내가 딱 듣고 나는 그냥 사임해 버렸다. 제가 직접 또 통화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과거의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인사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어 지금 강훈식 실장이라든가 심지어 김민석 총리까지도 다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다 인사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사 또 사법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선거 조직과 자금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적어도 다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이제 나온 것도 나온 거겠지만 또 네. 계속 지금도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질문을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영주 소장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오히려 감추고 안 나오게 하면 더 커져요. 그리고 반대로 막상 나와가지고 아 그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은 진짜 서영주 소장 말대로 야당이 머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양쪽이 다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걸 갖고 한번 대결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 언론사 이제 네. 논설위원이시니까요. 예. 근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이유는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여차저차한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일 텐데 예. 이재명 대통령과 30여 년 가까이 직언거리에서 함께 있었다고 해서 예. 이전의 내용들을 깡그리 물어보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변호인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정황을 본다면 이제 이화영 그 피고인이 한 5차례 벌써 이제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난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거나 뭔가 하여간 이재명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는 불리하고 반대로 이화영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이런 초이스를 할 때에 초이스가 된 상황에서 설주환 변호사는 그건 이화영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김현지 실장이 전화 와서 아니 설 변호사님 그 검찰 하자는 대로 설 변호사님도 그쪽으로 가자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질책이건 지시건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떠나서 설주환 변호사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지? 나 정말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김 실장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때 김 실장님이 그게 적절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그 전화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리 두 사람이 뭐 지사 부지사지만 재판에서는 남이에요.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화영의 이익을 추구하는 설주환이라는 사람한테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화영에는 유리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궁할 수 있죠. 제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요. 제가 설주환 변호사와 뭐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설주환 변호사는 당시에 그 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왜 그 옆에 있었냐면 사실 이화영 평화부지사 전 부지사 옆에 설주환 변호사를 붙여준 거는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갔던 것이고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가 되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 변호사가 우려를 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참여 없이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서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올 말이에요. 당시. 그리고 이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랑 통한 데가 6월 13일인가 14일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시점하고 김현지 시장하고 통한 시점은 아예 다르고요. 그리고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서 참모였잖아요. 당시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측근들을 잡아다가 이재명 대표하고 엮으려고 다 노력했던 게 보이잖아요.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까지 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다른 뇌물 혐의로 했는데 이거를 대부성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죠. 본인의 의원이 거기에 엮이지 않는가? 그러면 정보 차원에서 당연히 소통하는 게 뭐 그게 범죄예요? 첫째 네. 우선 이 부분은요. 이 설주환 변호사가 좀 전에 제가 한 얘기는 설주환 변호사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저는 직접 안 들었을까요? 저도 그럼 제조해 봅시다. 이건 왜냐하면 변호사를 데려다가 그래 저 제지를 해도 왜냐하면 강선우 나는 위원 말씀 듣고 네, 서소장 말씀 나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시점이 어느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현지 실장이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 오길래 그 순간 전화 듣고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잘못된 음해를 받고 있나? 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말이 엇갈리는 모양인데 이거는 저도 듣고 우리 소 소장도 또 따로 들었다면 설주환 변호사 놓고 우리 둘이 대질하면 될 것 같고요. 대질까지는 아니고 아니 단독 인터뷰를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이거 왜 대질하지 않은데 안 하십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둘째 자 똑같은 얘기로 자 윤석열 그럼 지금 전 대통령도 지금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 다 지금 특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보좌진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더 이제 죽이기 위해서 관련자 누가 하는 게 다 명백하니까 그 사람들 변호인하고 다 접촉하고 그 사람 변호인들한테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이나 입장을 진술을 한덕수나 박성재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넌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또 하나 더 나온 게 김용 같은 경우는 김용 체포영장을 김용 변호인으로부터 김현지 실장이 받아서 보고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한덕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윤석열 보좌진이 받아갖고 보고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 변호인 교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여러 이야기가 또 상이한 네. 내용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서 소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까지 김현지 부서실장이 최종적으로 출석을 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출석을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할지 답변을 거부할지 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답변을 할까요? 안 하죠. 네. 지금 국민의힘 수준을 보세요. 지금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의 업무에 대해서 흔들 게 없으니까 12년 전 13년 전 판결문 가지고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망신 주려고 옛날 일 갖고 들추는 거잖아요. 정말 인사에 개입했으면 인사에 개입한 뭐라도 좀 갖고 와 보세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 뭐 김민석 총리가 뭐 김현지 그 총무비서관 쩔쩔면서 인사에 그거 다 뭐 넘겨줬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한 걸 가지고 뭔가 흔들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겠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런데 카더라를 가지고는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12년 13년 갖고 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시점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전 정부 흔들 때 그 김건희 여사 옛날 도이치 모터스 조작 사건 갖고 조작 그것도 10년 전이죠. 10년 전 거예요. 지금 어때요? 아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뭐냐 지금 뭐 10년 전 거니까는 지금 그거 갖고 흔들지 말라면은 나중에 한번 진짜 그걸 다 까가지고 지금 이제 저 정권 잃고 까이니까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논리죠. 그럼 야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은 10년 전 정권 까서 그렇게 공격해도 되고 국민의힘은 안 되나? 야당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범죄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왜 알아요? 범죄예요? 판결문에 아니, 이미 벌금 낸 게 아니, 그게 범죄예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성남시장 때 여러 가지 시정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개입했다는 여러 소리가 가지라고 있잖아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걸 저 뭐냐 뭐 있어요? 뭐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모터 주가 조작처럼 그렇게 명확한 사건이 있나요? 해결되지 않은? 아니 잠깐만요. 우선 네. 저 두 번째 이 두 번 다 나온 것 갖고도 지금 까냐고 지금 그러는데 첫째 그 저 과거에 저 성남시 있을 때 네. 인사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그 저 김미 그 씨하고 관계가 어디까지 도대체 간 건지 경기와 동부연합하고 어디까지 그 저 뭐냐 연결이 그런 됐는지 데밖에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도이치연합 잠깐만요. 마찬가지죠. 제가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아니, 봐봐요. 잠깐만요. 아, 이거는 말씀하세요. 왜 했냐면 네, 그러세요. 판결문에 이 네. 김현지가 거론돼서 그렇죠. 뭐 동부연합이다, 간첩이다, 정몽이다.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검찰이나 경찰이 다 수사해서 했겠죠. 네.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지금 들춰내서 다시 수사하러 가는 게 맞아요? 잠깐만요. 그거는 판결문에서 판사가 얘기한 거지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진행자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패널 분께서 까인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지적을 받는다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 소장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1%인데요.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54%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가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30%대로 들어와 있는 민주당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1%포인트 내려갔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외교, 캄보디아 관련된 내용도 올라와 있고 뭐 중국 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소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 한 달여 전 9월 초와 비교해 보면 거의 한 9에서 10%포인트 약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정권 초기에는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이 국정 지지율만큼 동반 상승하는 게 거의 그냥 일반화돼 있는 건데 이게 국정 지지도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49.6%를 이제 받고 당선은 됐는데 그 이상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라서 나름대로 선방인데 당 지지도가 40% 무너지는 거. 이게 좀 우려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에서 튜닝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아직 그 뭔가 장단을 맞춰서 이게 리듬으로서 국민한테 전달될 만한 튜닝 시간이 좀 길다라고 봐서 아직은 그 잘 좀 맞지 않는 호흡 자체에서 국민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면서 부정적 의견을 필어가는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 튜닝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49.6%가 아니라 49.42% 정확하게 전달해드려야 돼서.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네. 당에서 이른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 강공 드라이브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온도차가 있다. 네. 당과 대통령실 사이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온도차가 있다고 우상호 수석 본인이 이제 인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당 자체가 지금 너무나 국민들 보기엔 눈살 찌푸려진 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도층이 대거 빠져나가서 지금 당 지지율이 확 빠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당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갉아먹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는 당을 좀 확실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당을 내리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이라든가 헌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어떤 시기까지 이제 인식이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 확실하고 좀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내고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는 가만히 있어요. 입장이 안 나와요. 입장이 안 나오고 저는 오늘 지금 저 전국체전 나와서 이렇게 격려사하고 뭐 그거 참 좋습니다. 근데 저런 것보다 지금 정말 국민이 답답해하는 왜 저렇게까지 사법부를 흔들고 왜 저렇게까지 법사에서 고성을 서로 간에 지르고 이러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여권 전반에 대해서도 좀 그 대통령이 좀 국민한테 좀 이렇게 속 시원히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네.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강찬호 위원께서는 대통령이 좀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라는 또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교통정리하다가 이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의회 존중의 어떤 원칙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무에 개입하는 건 최소화하겠다. 예. 그래서 발언조차도 아끼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하죠. 여야 회동 계속 하고 있고 여야 협치하십시오. 그 정도 얘기하면 됐지.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사사건건 당문을 이렇게 하고 이거는 통과시키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되면 사실상 건전한 정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면은 호흡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맞출 수 있는지는 지금은 숙제는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에 있다. 저는 대통령이 딴 건 모르겠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본인의 지금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 가지고 보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주는 거네. 뭐 배임죄를 없애네. 네. 뭐 예를 들어 뭐 특별재판부를 이거 만들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굉장히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한 생각 같아요. 무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할 것 같으면 대놓고 당을 장악해서 탄핵시켜버리지. 뭐하러 이걸 놔둡니까 시끄럽게. 알겠습니다. 누구를 탄핵시켜요? 아니 뭐 저희 대대면 다 탄핵시켜버리면 글쎄요, 되죠. 탄핵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해를 제가 들어. 서 소장님께서 저는 겁니다. 과한 생각을 좀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탄핵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용과 호랑이의 날카로운 시선, 여의도 용어상박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 소장께 계속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관련 의향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지방선거 때 어느 쪽에 투표를 하겠냐라는 의향을 물어본 것인데요.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39%,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36%, 39대 36.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뭐 이게 뭐 여당이 잘 못하니까 이게 큰 오차범위 내에서의 변별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한 7개월 앞둔 상황에서는 일단은 시작점 같아요. 균형으로 딱 2분에서 맞춰놓고 그리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조금 각성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을 거예요. 시끄럽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시끄럽지 않고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힘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균형을 맞추려는 선택을 국민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이 너무 좀 무겁게 보이면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추를 둬서 균형을 맞춰볼까?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소 그런 티를 안 내는 부드러운 어떤 개혁과 성과를 내는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주문이 안 먹힌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일단은 저는 이 수치는 시작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들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대로 어떤 식이든 뭐 중재나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당 지지율은 39대 25로 14%포인트 민주당이 높은 반면에 지방선거 때 어느 쪽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는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그 선거에 대해서 하는 그 여론조사하고 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의 여론조사가 좀 차이가 있죠. 선거라는 거는 향후 이제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 4년간 일할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인물 팩터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는 정당이나 진영만이 아니고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뭐 좋아하는 진영은 아니지만 저 사람 이 자체가 잘해. 뭐 이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니까 예. 저는 그런 것도 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그때의 지배하고 있는 정권 심판 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좀 전에 서울 소장이 이제 잘 얘기한 대로 약간 동렬해 놓고 이 인물과 그리고 그다음 저 정권을 심판할지 아니면 정권을 계속 밀어줄지 한번 그때 보겠다. 저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어떻게 보면 뭐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 속에서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한 지 4년 4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점은 저는 분명히 민주당이 지금 민심을 얻는데 상당 부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저 당 믿고 지금 지방선거까지 일꾼을 맡기기가 그렇다. 동네에 놓고 보겠다. 이런 네.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방선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서울로 먼저 가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현직입니다. 국민의힘이고요. 내년 출마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로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는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 철옹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의 거센 도전이 있을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제가 이렇게 취재해 보면 굉장히 내년 출마 의지가 높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의원이 지금 저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니까 그럼 나경원 의원은 대항마로 뭐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좀 가상적인 이야기고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본인 의지도 그렇고 당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 이변이 없는 한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가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상당히 굴응할 겁니다. 당내에 박주민 의원, 서영교 전현희 의원, 심지어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 이름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이름도 나오고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누가 나올지 어떻게 구도가 잡힐지도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좀 과시해야 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이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서울을 근거로 한 의원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제 사실 오세훈 현역 시장과의 어떤 경쟁력을 따졌을 때 그래도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고 중량감 있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는 이제 예.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박주민, 서영교, 박홍근, 전현희 그다음에 홍익표 전 의원도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거론되기는 하던데. 거론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번에 출마 동력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5분, 6분 정도가 우리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좀 붐업을 하면 지금 수치상으로는 오세훈 그 현역 시장이 유리한 것 같아도 오세훈 시장이 사실 5선 도전이거든요. 이게 재선 도전이 아니라 5선 도전입니다. 그러면 직업이 서울시장인데 서울시민한테 뭘 해줬느냐. 최근에는 사고만 쳤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의 토지 거래 이거 정책 오락가락해서 집값만 올려놨고 한강버스 가지고 자신 있게 이거는 됩니다 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수백억 예산만 날리고 그다음에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는 명태균 씨가 20가지를 공개한대요. 그러면은 사실 서울시의 시정을 5선까지 도전하는 입장에서 지겹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안에서 좀 붐업을 한다면 저는 사실상 굳이 다른 외부 사람을 들여놓지 않고도 승부가 네. 가능할 것 같다. 그래. 자, 지금 이제 서 소장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네. 위험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위험 요인 중에는 위협 인물도 있을 텐데 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을 가리켜서 강남시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서울 출마도 타진되고 있는 걸까요? 저 부동산과의 전쟁, 강남 집값 잡기 전쟁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강남의 아파트를 쭉 갖고 지금까지도 살고 계시는 조국 그 전 장관이 그렇게 지금 강남시장이라고 그 오세훈 시장을 비판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본인도 보니까 굉장히 강남 집을 비롯해서 강남에 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좀 강남이라는 표현이 지금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년에 부동산이 시장 판세를 선거 판세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25개구 전체가 지금 토제로 묶인 게 사상 초유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에 엄청난 지금 그야말로 어떻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계엄령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서울에 그동안 역대 어떤 부동산보다도 강력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과가 반드시 내년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정말 뜻대로 잘 돼가지고 만약 정말 그게 어떤 성과를 거두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뭐 어떤 후보가 나와도 오세훈 시장하고 겨뤄볼 만할 것이고 예. 반대로 진짜 그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또 우려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우려가 현실이 돼가지고 또 이제 집값 잡는 거 실패하고 더 많은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딴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그 시비나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네. 연거푸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 소장 보시기에 네. 내년 지방선거 서울지방선거의 절대적인 기준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 상당 부분 요인은 차지할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펙에서의 세계 장면들이 연출이 돼서 남북 화해 모드가 있다면 그 또한 또 요인이 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문제는요. 역대 정부에서 킬러 문항입니다. 네. 정답 쓰기가 쉽지 않아요. 오답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판할 수 있으나 겁주는 용어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면 좋겠는데 대안은 없어요. 실패할 거다. 이런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대안을 제시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거주자들이 좋은 가격에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실패할 거다라고 뭐 지금 하고 그건 진짜 아무 의미도 없고요. 어차피 내년 6월 되면은 대개 정책 공간 나옵니다. 그냥 그거 갖고 평가 시민들이 하는 거지. 지금 뭐 야당이 실패할 거다라고 떠드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시민들이 선거를 할 리도 없고. 예. 하여간 내년 6월이면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제발 정말 이 정책이 원래 생각하던 성과만 좀 거두고 실패를 안 거두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보여서 걱정입니다. 예. 저는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강찬호 의원께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 줄 네. 기회가 나올 것인가. 또 예. 하나는 항상 경기지사 이야기를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거든요. 그렇죠. 네. 공천을 한동훈, 유승민 네. 공천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을 할 수도 없는 뭐 저는 그런 정도로 대강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시장의 경우에 이제 오세훈 시장 쪽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도지사는 좀 복잡합니다. 재미있는 게 예. 오철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이른바 오철석 해가지고 서울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안철수 그렇게 이제 내세우고 개혁신당은 이제 거기에 연대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아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사 나오면서 사퇴를 하게 되는 분당에 개혁신당 후보를 이렇게 이제 공천하는 아마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좀 꿈꾸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자,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유승민 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서 이제 거부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긴 변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지금 이제 결국 야권 통합, 뭐 보수 개혁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한번 유승민 카드는 참 좋은 카드가 아닐까. 그 보수 다만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던 얘기가 좀 있어요. 아하. 그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서로 간은 지금 교류가 별로 없고 네. 일각에서는 그 과거 3년 전 지방선거 때 그 유승민 전 대표 전 원내대표가 그때 국민의힘 경기도 후보 도지사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 김은혜 후보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 이준석 당대표였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그 유승민 후보가 될 수 있게끔 밀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좀 서운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그때고 어쨌든 간에 그 개혁 보수 대표 주자들이니까 한번 좀 앞으로는 힘을 좀 합치는 알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캄보디아 이슈입니다. 자, 캄보디아 이슈. 이른바 우리 20대 청년들이 고수의 꼬임에 빠져서 찾은 이 캄보디아에서 이른바 구타당하고 감금되고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돈까지 빼앗기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의 혐중론, 반중론, 또 중국 견제론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도 국제 마피아들이 대부분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더 구체적으로 의료 또 이 의료 또 선거 자 이런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뭡니까? 3대 쇼핑 방지법. 보험인가요? 보험. 부동산. 부동산. 네, 맞아, 부동산. 이 방지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점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인들이 범죄 단체에 많이 연루돼 있다. 이거는 뭐 전세적으로 사마페라고 잘 아시잖아요. 일본의 야쿠자. 이게 이 사마페가 중국인들이 그 성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아주 국제적인 범단 조직인데 이들이 벌이는 일들이 뭐 정말 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인신매매 이런 부분들에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옮겨가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범죄 단체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혐오를 보낼 수 있는지 이거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고 그러면은 태국에 마약사범들이 많다고 태국하고 또 단절하는 그런 태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성을 찾자.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되고 중국인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사마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뿌리 깊게 범죄 단체로서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에 네. 근절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근절해야 될 대상이지 중국이 그 그 범죄를 추종하고 말해서 뒤에서 추동하나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현주 의원도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무비자 입국 왜 하냐면 아시잖아요. 경기 활성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광 활성화하고 그러면은 제주도는 오랫동안 무비자 입국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면 제주도는 그 국민의힘의 말한 대로 간첩 뭐 활용 인증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줬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간첩이 넘쳐납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구분을 할 부분들은 구분해야지 이걸 자꾸 혐중 쪽으로 몰고 가면서 뭔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강 의원님. 네. 뭐 지금 제주도에 간첩이 넘쳐나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외국인 범죄자 비율 같은 거 보면 그 중국 쪽에서 온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최근에도 굉장히 좀 제주도민들을 불안하게 한 게 중국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어떤 그 뭐 이념이나 이런 것을 뒤섞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저도 혐중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 뭐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 범죄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국적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고 우리가 어떤 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의 잣대를 다르게 한다든지 적용을 안 한다든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인 범죄자가 있을 경우 그 범죄를 이제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국가로 연결시켜서 역시 중국이 그래. 이건 절대 저도 아니라고 동의하고요. 단지 그렇다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건 좀 단속을 기피한다든지 미룬다든지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금요일 방송에 이 서용주 용이 있습니다만 또 한 사람의 용이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던 백혜룡 경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팀에 투입되는 것을 이제 지시했다. 이 부분도 이제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수사팀이 이제 불법이다. 네. 그래서 새로 수사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데 일단은 임원정 검사장이 정결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임원정 검사장과 이렇게 충돌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먼저 백혜룡 경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대통령이 뭐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고 일반적 수사 지휘는 할 수 있는 범위라서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의 부적절한 어떤 지시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혜룡 경정이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외부적으로 조금 격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면 공직자에 맞게끔 언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인이 형사과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했는데 검찰의 외압 그리고 경찰의 고위 간부들의 외압에 있어서 본인이 지구대로 좌천돼 가면서 그 어떤 한맺힘들이 좀 터져나온 것 같냐는 이해하는데 예. 사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서라도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수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성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굳이 뭐 많은 말을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뭐 본인이 검찰한테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문정 검사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무슨 그 적입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예. 마약 수사에 대한 성과로서 국민들에게 답해주기를 바란다. 강 의원께서는 시간이 많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취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네.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확인되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저는 없죠. 뭐 지금까지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현재 저 너무 황당한 얘기라는 게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는 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어떤 정파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뭐 수사나 법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그 한마디로 관세청 직원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들과 무슨 모종의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묵인하고 저 슬쩍 빼내줬고 택시까지 태워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CCTV 돌려봐도 그런 거 없고 둘째 그 마약 사범이 지적했다는 그 우리 봐준 두 사람 한 사람은 그날 연간에서 안 나왔고요. 네.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복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이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케어를 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날 사복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이제 사복 입고 그게 그 세관원이 아닌 양 위장하면서 이렇게 나쁜 일 하는 사람 없나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좀 전에 그 윤석열 이 백혜룡 경정은 원래 마약 수사본부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하게 됐느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마약 수사를 강화하라 해가지고 경찰관들 저 마약 수사 안 하던 사람도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논리로 하면은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 마약 사업을 하면서 그 경찰들 보고는 더 수사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전혀 지금 사실과 다르다 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서영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이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아주 짧게 끝인사 한번 해주시죠. KBS 열린 토론. 저는 그 너무나 늘 그 애청했고 또 여기서 이제 평론을 하고 있는데 같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하차해서 죄송합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른 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하지 말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